자, 10월 20일 금요일 불타는 주식 등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1.9% 마이너스. 물론 장중에 3% 낙폭보다는 조금 줄이면서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코스피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2,400선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375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이 769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5%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부담감을 좀 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1% 내외로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거에 비해도 더 많이 빠졌던 점이 좀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가 오늘 6% 빠지면서 75만 1,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가 10% 가까이 빠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감 에코프로가 여기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도 개별적인 이슈로 오늘 4% 가까이 빠지면서 39,050원, 4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5% 마이너스, 삼성전자도 1% 마이너스였고요. 에코프로 BM도 역시 2.5% 마이너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채 관련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금쪽상담소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십니다. 자두님, 기본충실님, 나라라님 들어오셨고요. 세코님, 무지개님, 마하님, 보니님 등등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도 이거 들으시면서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쪽상담소 오늘 중요한 내용 하니까 귀 쫑긋 기울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로 채권 쪽을 많이 다루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채권이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주린이는 채권 얘기하면 반만 알아듣고 반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채권은 약간은 개별 종목, 개별 기업에 대한 관심인 반면에 그러니까 주식은 채권은 사실 전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조금은 어려운데요.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제 공개하기 전에 주로 오늘 해주실 말씀은 대략적으로 어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워낙 화두라서 미국 국채 금리 관련해서 최근에 왜 뜨고 있고 또 이렇게 이 금리가 향후에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이것이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채권 시장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채권 투자해야 되니? 라는 본원적인 질문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채권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좀 더 안전하게 채권 투자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얽힌 주식시장의 영향도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금쪽상담소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금쪽상담소 문제가 뭐니? 미국발 고금리 충격. 지금은 투자할 땐가 버틸 땐가.
지금 미국 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5도 높다, 4.8도 높다 그러다가 네. 이제는 5%까지 돌파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요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요번에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왜 떴는지를 조금 다 아시겠지만은 조금 여러분이 좀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설명 먼저 좀 드리고 갈게요. 예. 일단은 제가 자료가 공유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를 미국 10년 국채를 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지난 9월 연준 미팅 직전까지를 본다고 하면 지난 1년간이 박스권이었어요. 4.3에서 3.3 레인지로 움직이다가 이번 9월 연준 미팅 때를 기점으로 해서 상방으로 뚫렸죠. 뚫리면서 이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영어로 higher for longer.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금리 높게 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갈 거야. 금리를 좀 오래 유지할 거라 하면서 충격이 갔는데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금리가 우리가 걱정이 뭐냐면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겠니? 이런 우려감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가 올라간 원인을 좀 뜯어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 앞에 화면 보시는 바처럼 예. 실제로 저기 화면에 왼편이 되겠네요. 왼편이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움직이는 게 주로 미국의 성장률 서프라이즈 때문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성장률 서프라이즈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애널리스트가 전망한 것보다 실제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오면서 그 좋게 나온 게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를 밀어올린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전반적인 물가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편을 보시면은 예. 여기 주황색이 될까요? 밑에 파란색 올라가는 게 10년만 국채 금리 움직임이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예. 보시면은 하방으로 계속 좀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반대로 인플레이션 데이터 서프라이즈입니다. 즉 기대에 부합되거나 인플레이션이 계속 차곡차곡 예상한 대로 잡히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어떤 성장의 서프라이즈로 올라갔지 인플레이션의 서프라이즈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 여쭙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되면 결국은 경제는 쿨링 이펙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장이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꺾일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 꺾이더라도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성장이 꺾이더라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자, 근데 다행히 지금 최근에 보면 영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좀 더 보면은 여기서 이건 JP 모간 자료인데요. 이게 지난 한 10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흰 색깔이 10년 국채 금리고 옅은 색깔이 10년 브릭 이븐이라고 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 채권이 수렴을 해요. 그런데 책은 볼까요? 책은 보면은 옅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플랫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 딱 치고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의 영향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다.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서 어떤 실물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자꾸 이제 그것도 오려다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 부분은 시찰하기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 EBC 예. 방송에서만 얘기하는 시크릿 하나 얘기할게요. 비밀. 이번에 국채금리 올라간 거 얘기할 때 지난번에 3%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은지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요번에 그 미국 국채 금리가 4.3이 상방으로 뚫리면서 올라가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기여했던 놈은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고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는 어떤 거냐면은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 자료고 화면 보실 때 오른편인데 오른편은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입니다.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은 국채 가격이 하락을 기대해서 숏을 쳤다는 얘기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금리가 쭉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들, 미국 재정 적자가 과대해서 수급 불안이라든지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자국 외환 방어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때린다라든지 또는 QT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을
불안을 극대화시킨 게 헤지펀드라는 거죠. 그래서 때려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의 숏이 사상 최고로 갔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누가 이 반대편에 던지면 받아낼까가 관건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 패를 읽으면은 여러분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딱 읽혀지는데 네. 이걸 누가 받아주냐면 왼편에 있는 아들입니다. 왼편이 영어로 SM 매니저스라고 하는데 네. SM 매니저스 누구냐면은 연기금들이에요. 어. 연기금들이 사상 이건 또 롱 포지션이에요. 사상 최고로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동일한 시장은 돼서 서로 상반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헤지펀드는 계속 숏을 치고 있고 이 숏된 거를 SM 매니저는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왜 이러냐면은 헤지펀드는 단타 플레이잖아요. 근데 연기금은 장기 플레이죠. 그렇죠. 그러면 헤지펀드가 때렸다는 건 때려서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은 이 가격은 싸져 있고 이자 수익이 굉장히 높은 채권을 장기 채권은 저점 매수 기회라 생각해서 계속 사들인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장기 호흡의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죠. 예. 자, SM 매니저스가 왜 사는지에 대해 조금만 우리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혹여나 채권을 얘기하는데 지금 5%에 샀다가 금리 더 떨면 이 사람들 다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SM 매니저스는 연기금 같은 거잖아요.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건데 국민연금은 10년, 20년의 캐시플로우를 딱 해서 매칭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별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이 금리가 확정이라는 거죠. 5%가 확정이라는 거죠. 즉 지금 만약에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를 사면은 4%든 5%든 10년, 20년간의 연수익이 확정되는 효과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통의 경우는 연기금들이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연간 투자의 목표 수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연 5 내지 6%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국채만 사더라도 자기들 목표 수익을 다 달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연기금들은 높은 금리로 바앤 홀드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바앤 홀드가 가능하다는 건 추가로 금리 떠더라도 이분은 여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국채, 그러니까 장기 국채라기보다도 현재 높은 금리의 국채 금리를 연기금들이 기노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본질적으로 왜 그 투기적인 수요들은 국채를 던지는 가격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숏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떤 논리로 숏을 치는 거예요? 지금 숏을 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미 워낙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거죠.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오믹스를 통해서 엄청난 재정 적자가 되고 그 재정 적자된 것만큼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런 데서 지금 자국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환율 약세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들고 있는 자산을 던져서 자국 환율을 방어를 한다. 뭐 이런 논리 또는 현재 QT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수급적 측면에서는 미국 국채가 좀 약세를 가야 될 국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급적 국면을 통해서 그러면 수급적만 본다면 약간 퍼펙트 스톰처럼 조금 밀리겠네라는 거를 더 레버리지를 한 거예요, 단타로. 그러면 근데 결국은 채권은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헤지펀드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단기적으로 몇 달 동안 움직이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죠. 바로 앞에 움직임만 예측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달리 얘기하면은 자, 우리 헤지펀드 때문에 숏 때문에 떴다고 하면은 만에 하나 헤지펀드가 변심하게 됩니까? 돌아서면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되죠, 금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국채 금리가 급속도로 이렇게 오른 것이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투기적인 그런 돈 혹은 액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기금 쪽이 좀 받아주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금리는 5% 지금 찍었지만
결국 서서히는 좀 안정될 거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안정된다. 중장기적으로. 예, 예.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두님도 미국 채권을 누가 사줄까요? 일본도 중국도 팔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채권을 제가 매수하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경제도 어렵고 네. 미국은 고금리인데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 없는 없죠.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결국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미국채를 다 던져가지고 그거를 방어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다시 오르더라도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수급 불안만 얘기하고 정확하게 미국 국채를 사는 매수의 주체에 대한 분석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제가 하는 유튜브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죠. 예. 일단은 이제 보통 채권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발행 시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유통 시장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발행 시장에서 아까 크게 나누면 주체를 한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외국 중앙은행 포함한 외국인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일반 개인들로 포함되는 브로커 딜러들 통해서 주문 나가는 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기관 투자가 파트가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맞아요. 실제로 전체 외국인들의 어떤 미국 전체 발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20%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한 10%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 개인들도 약간은 개인들은 그렇게 안 늘었어요. 사실은 늘고 있습니다. 예. 늘고 있고 발행 시장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난 5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저 국채 발행 시장의 50% 정도를 기관에서 커버를 했는데 최근엔 70%까지 사들입니다. 주로 중장기 연기금도 계속 사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럼 이 사람들도 돈이 결국은 사다 보면 더 살 수 없지 않겠냐라고 예,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큽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펀드 중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펀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연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밖에 자금 안 들어옵니다. 어... 그러니까 넷 인플로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 퇴직연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노령화가 진행 중이죠. 예. 노령화가 진행 중이라는 건 이런 연금 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금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인 자금이고 긴 호흡의 투자자잖아요. 그럼 계속 자금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말씀드렸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를 들면 뭐 하버드 연금이라든지 캘퍼스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전에 주식과 채권을 예를 들면 5대5로 갖고 있었다라고 예. 하면은 제가 방송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금리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험한 주식을 하지 않고 채권을 가지고도 이 목표수를 다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의 비중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다시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되지만은 예. 우리가 채권을 자꾸 ETF만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ETF는 그냥 아주 일부분이고요. 채권은 영어로 일반적으로 본드로 하지만 실제로 투자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어는 뭐냐면 픽스트 인컴입니다. 확정 수익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연기금들은 이거를 딱 5년, 10년, 20년 딱 사면은 그냥 확정으로 수익을 픽스를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 넘어가는 거는 연기금 롱텀 플레이한테는 땡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채권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바이어들, 사주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미디어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노이즈가 한번 지나가면 국채 금리는 안정화되고 가격은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틀릴 수 있죠. 생각보다 이 금리가 좀 더 현재 레벨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설령 올라가지 않다 현재 레벨에서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현재 레벨보다 더 올라가거나 또는 현재 레벨보다 이 레벨 높은 금리에서 오래 지속될수록 실물 경제의 충격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국채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들어가면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가면 5%가 확정이잖아요. 예. 5년이든 10년이든 만기까지 들어가면 연 수익을 다 확정하고 그러고 근데 경제가 이 높은 금리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결국 실물 경제 충격파가 더 커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연 5%의 확정을 가지고 있다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경제가 부러지거나 예. 쿨링이 되면 결국은 이 경기가 무너진 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채는 가격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채는 마치 예금 플러스 인버스 주식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설령 인버스 주식을 그러니까 경제가 충격이 안 오더라도 그냥 만꺼에 가면 높은 확정 예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현재 투자 대안이 되겠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렇게 하이어 폴 롱거,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 상황의 끝에서는 결국 무언가가 하나가 부러질 것이고 그에 따른 금리 인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그리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건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과거 역사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연준금리를 얘기할 때 결국 연준금리라는 게 경제의 브레이크잖아요. 그럼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예. 1960년 이후에 지난 한 60년간의 연준금리의 움직임이고 그 연준금리 인상의 항상 끝은 빨간색 짝대기가 적혀 있는데 금융위기였습니다. 물론 꼭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경제 브레이크인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잡으면 결국은 실물 경제 충격파로 끝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번 브레이크를 얼만큼 잡았냐면은 화면의 하단에 오른편 끝쪽을 보시면은 예. 2000년 이후에 가장 높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잡았을 때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국채금리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국채금리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국채금리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이게 미국 10년 국채금리인데 과거에 모두 다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랐을 때는 그 꼭지에는 이벤트였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예. 우리가 1987년대 블랙 먼데이 아시잖아요. 예. 근데 블랙 먼데이만 아세요. 그 사이 그 전에 국채금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세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87년으로 이렇게 줌을 한번 해보면은 87년에 보시면은 국채금리가 어떻게 한 7%에서 한 10%까지 떠서 결국 블랙 먼데이가 터졌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블랙 먼데이 터진 것만 아시는데 그 이전에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떠서 깨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크 버블 볼까 2000년에 예. 2000년에 테크 버블 또 금리 꼭지에 있는데 그 전에 보시면 금리가 한 4, 5%에서 거의 한 7% 뜨면서 결국 그 끝에 부러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금리가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기간을 넓혀 본다고 하면은 한 2, 3년 사이에 국채 금리가 무려 5% 이상 폭증을 했죠. 그렇죠. 절대 금리는 낮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실물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나중에 결국 이벤트가 터진다고 하면은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불안한 상황이죠. 그렇죠. 터지면은 그 이후부터 시장이 실물이 무너지니까. 근데 국채를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 이벤트가. 오히려 좋죠. 호재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벤트 다음에 국채 금리 추이를 보십시오. 다 금리를 내립니다. 그렇죠.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면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높으면서 이 고금리 따라 영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국채가 그런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고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 지난번에 3%때 제가 그 앵커님 뵀는데 그 네. 이후에 제가 했던 방송 그날 이후에 제가 BO의 멜린치 자료 했는데 예. 이 자료 영문 자료 시청자님은 죄송한데요. 이 자료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뭐죠? 보시면은 위에 상단은 2003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어떤 서프라이즈였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 게 서프라이즈고 금년 하반기 서프라이즈는 빠르면 금년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였는데 하이어 폴 롱고가 서프라이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그 밑에입니다. 여기 어떤 얘기는 이 BO의 멜린치가 2010년대와 2021년까지 지난 15한 5년간 주식이 붐하고 버블이 생겼잖아요. 엄청 호황이었는데 결국 이 호황의 저변에는 울트라 저금리가 배경이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요번에 하이어 폴 롱고는 영문으로 여기 두 가지 메시지를 했죠. 1번 하드랜딩 리스크가 커진다. 뭐가 부러질 리스크가 커진다. 그렇죠. 금리가 높게 오래 유지되면 리스크가 더 커진다. 두 번째, 뭐 이거는 꼭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를 코멘트를 했냐면 내년 상반기에 뻥 터질 리스크가 커진다.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네요. 너무 빨리 흘러가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럼 현재 미국 경제가 외관상은 너무 멀쩡한데 그렇죠. 어디가 이상해진다는 거야? 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꼭지를 얘기합니다. 예. 하나는 CRE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분과 부동산. 그다음에 리저널 뱅크, 미국 중소은행들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 부분은 워낙에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이어 폴 롱과 금리가 높게 당분간 유지된다고 했을 때 예. 지금 미국 상업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공실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미국 전체의 오피스의 공실률이 19%라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경제가 좋아져서 공실률이 떨어지거나 네. 또는 경제가 좋아져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살잖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거 기대가 난망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네들의 조달 코스트가 낮으면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이어폴 롱거면 조달 코스트도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 괜찮냐면은 얘네들이 고정금리를 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령 지금 당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직접적 영향은 없죠. 근데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화면 보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벌써 8%를 터치했는데 불구하고 개인들이 큰 영향 없는 게 30년짜리 초저금리를 해놨기 때문에 영향 아직 없는데, 그죠? 미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8, 90%죠. 8, 90%.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들 얘기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기간 좀 짧죠. 예.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 현황입니다. 음. 만기 현황인데 향후 2년, 25년 말까지 전체 상업용 대출의 거의 한 4, 50%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1.4 트릴리언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에 하나 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죠?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저금리에서 갑자기 폭증한 금리로 차환 발행해야 되는데 차환 발행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좀 다시 앞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 상업용 부동산을 누가 주로 다 대출을 줬냐면은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한 70%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추가 설명드리지만 중소은행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소은행들은 만기가 되는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압력이 들어올 거랍니다. 예. 그러면 아까 앞쪽에서 보신 바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기가 이렇게 왕창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주 대출자인 중소은행들은 더 이상 이 대출을 더 끌고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갱신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렇죠. 설령 어렵사리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금리로 금리로. 가야 되면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은 보일 수도 있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리스크로 보시는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전제가 하이어폴 롱거라면 만약에 우리가 향후 2년 동안 하이어폴 롱거가 되면 얘네들은 굉장히 난처해질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네. 방금 제가 미국 중소은행들 얘기해냈는데 결국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우려가 중소기업 우려와 같은데 근데 아까 제가 얘네들이 대출을 아마도 줄여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예. 뭐 어떤 얘기냐면은 미국 은행들이 예금이 빠져나가요. 예금이 안 늘어요. 예금이 안 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도 연준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 지금 지난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예. 여기 검정색이 연준 금리 차트인데 예. 최근에 연준이 한 5.5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연준 금리와 연동해서 많이 올라가는 게 미국의 단기 국채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미국 단기 국채가 5%가 넘어요. 근데 미국 단기 국채를 주로 편입한 게 MMF입니다. 근데 현재 MMF 금리가 5% 넘어요. 자, 그런데 미국 예금 금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세이빙스라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예. 1% 간대요. 왜 그런 거예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예금금리 반영이 굉장히 늦죠. 기본적으로 다 고정금리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반영에 따라서 예금금리가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은행의 쪽에서의 금리는 거의 1, 2%, 채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앵커님 오늘 1억이 있다라고 네. 하면은
예금을 1% 예금을 하시겠어요? 6%의 MMF를 하시겠습니까? 6% MMF. 그렇죠. 게다가 MMF는 거의 현금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은행 예금을 안 맡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단기 국채 금리가 뜨고 예금리 차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MMF의 자금 금리는 폭증을 하고 있고요. 예. 요 검정색은 예금 추이입니다. 예금은 오히려 줄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상징하면 예금은요. 은행 입장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펀딩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달해서 대출로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금 금리를 줄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많은 돈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기 도달하고 지금 리스키한 상황에서 그럼 예금이라도 많이 늘면 중소형 은행들이 좀 버텨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중소형 은행도 내일 모레 나중내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은행 중소은행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마 대표 저기 홀이 있는데 예. 논리에 홀이 있네 하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타지면서 연준이 펜스를 쳐줬거든요. 그렇죠. 펜스를 쳐줘서 제가 화면 좀 준비했는데 그게 예. BTFP라고 뭐 쉬운 말로 하면은 이게 미국의 은행들이 국채를 들고 있는데 지금 금리 떴으니까 엄청난 평가손이 난 상황에서 뱅크런이 나니까 예금을 그러니까 돈을 찾으러 오니까 결국 그러면 만약에 뱅크런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미 연준이 오케이 너희가 갖고 있는 국채와 모기 채권을 우리가 담보로 인정해 줄 테니까 만의 통장을 크레딧 라인을 열어줄게 예. 라고 만들어줬어요. 정부가 이제 보증을 잘 해주는 거죠. 그렇죠. 무제한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빨간 색깔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화면의 아래로 갈수록 BTFP, 그러니까 지금 말로 미국 중소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한 8,000불 정도, 저 숫자는 제가 스케일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쓴 다음에 근데 사실은 제가 미국 중소은행의 속사정은 정확히 모르죠. 내막이 아니니까. 근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추정.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고 하면은 만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급전이 필요해서 한번 땡긴 거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일시로 땡긴 다음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예를 들면 1억 잔고에 8천을 땡겼는데 경제가 나아지면 조금씩 갚아 나갈 거잖아요. 예. 잔고를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요. 마이너스 사용량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미국 리저널 뱅크가 계속 펀딩 이슈가 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약간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위험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틀어막고는 있지만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온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예.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로직 중에서 네. 미국 대선이 내년 이맘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게 터지지 않게 틀어막을 것이다 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세요? 저는 좀 달라요. 그래요? 예, 뭐냐면은 미국은 일단은 미국은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정부 관치 금융의 힘이 좀 약하죠. 미국이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만 하더라도 중앙 집권적으로 전체로 뭐 PF 사태라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미국도 재무부와 FRB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플레이어가 더 많고 좀 규모도 더 워낙- 자율이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서 터질지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데서 터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VB, 뭐 실버게이트 등등 퍼스트 리퍼블릭도 어쨌든 뭐 죽는 거 진짜 죽을 애들만 살짝 이렇게 비껴놓고 대부분은 좀 막아줬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년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미국 얘기할 때 사실 저는 주로 한국 국채나 미국 단기 국채나 브라질 국채를 추천했는데 예. 어쨌건 간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그렇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 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소프트 랜딩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런 거예요. 어떤 경기 침체가 간다고 했을 때 외국 페이퍼를 보면은 어떤 상황일 때 가장 경기 침체가 심하고
회복도 느릴 건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어요. 예. 근데 가장 경기 침체가 어떤 원인이 가장 하드 랜딩이고 가장 오래 지속될 거냐면은 자산 가격이 버블인데 이 가격 버블일 때 엔드 조건으로 레버리지가 감기면서 해서 터진 경우가 최악입니다. 하드 랜딩을. 다들 신용 쓰고 돈 빌리고 그쵸. 이랬는데 거기서 버블이 딱 터지면 그게 최악이다. 예. 근데 미국은 여기 아니에요. 미국은 어떤 거냐면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가장 마일드한 리세이션은 어떤 경우냐면은 비록 에셋 버블이지만은 레버리지가 없고 즉 중앙은행 긴축에 의해서 경제가 쿨링된 경우 부채가 참고로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에 딜레버리징이었습니다. 예. 부채가 크게 안 늘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미국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중앙은행이 의도해서 브레이크를 확 잡아서 쿨링된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브레이크를 풀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하드 랜딩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프트 랜딩을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은 조금 우려사항이 있죠. 한국은 아까 조금 원인로 얘기한다면 조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잘 매니지해야 될 입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우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짧게만 요거는 짧게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채권하고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쟁은 어떤 변수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거냐의 가능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면 다시 유가의 연결고리를 타고 그렇죠. 유가 연결고리를 타면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겠네. 물가가 안 잡히면 다시 금리에 뜨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 로직이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 세 가지를 봅니다. 레벨 1. 레벨 1은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만 붙는 레벨. 사실 걱정이지만 이건 영향 없어요. 예. 레벨 2. 레벨 2는 전선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와 시리아가 붙는 거, 즉 이란의 대린 애들과 이스라엘이 붙는 거,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전선이 확대되면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근데 레벨 3 확률이 제일 낮지만은 레벨 3는 뭐냐면 블룸버그 자료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은 경우. 확률은 매우 낮고. 그렇죠. 근데 제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3인데 시나리오 2, 3로 3으로 가면 갈수록 유가의 충격이 커지고 글로벌 경제는 만약에 우리가 2, 3로 간다고 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 얘기할게요. 최악의 경우에 이란과 붙으면 일시적으로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한 65불 정도가 점프를 할 것 같대요. 그러면 배럴당 한 150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이란과 교전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속되는 가정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글로벌 GDP는 내년 성장률 전망에 1% 정도를 갉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성장률 전망이 2.7인데 1.7이 되는 거고 이거는 1982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거기다가 물가까지 계산하면 그렇죠. 물가는 반대로 플러스 1%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될수록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채권 전략도 어느 정도 좀 수정해야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예, 근데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투자자라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둔화되는 대목이잖아요. 경제가 둔화되는 대목이면 설령 만약에 어떤 그런 게 스파이크가 있어 쫙 올라간다면은 경제가 나빠지는데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경제가 더 나빠지는 충격을 주죠. 중장기적으로는 디맨드를 더 충격을 주는 거고 또 하나의 팩트는 어떤 거냐면 제가 화면에 있는데 지난 50년간의 중동전 이슈 있을 때 작게는 40% 올랐고 많게는 300% 가까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지속되었냐. 그래서 여기 최장이 22라고 돼 있는데 20이 먼스가 아닙니다. 위크입니다. 그러면 4개월, 5개월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인데 채권은 호흡이 길게 하시면은 우리가 판단이 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 유동성이 쫙 QE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스파이크가 딱 터지면 상승작용으로 추세로 쫙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좀 어려운 국면에 터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는데 그렇다 해서 1970년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예. 70년 혹여나 70년처럼 갈 여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7년이었거든요. 역사 최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기 어렵던 건 두 가지 요인을 봅니다. 첫 번째는 서플라이 부분에서 과거에 총 70년대 그 어떤 유가 상황에서는 대체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체제가 있다. 그렇죠. 뭐 샌드 오일. 채산성분 맞으면 뚜껑 다 열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1970년대 전 세계 인구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증가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에이징, 노령화가 가속이기 때문에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우리가 만약 이란 정권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일시적으로 불거질 텐데 호흡을 길게 보시면 너무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오늘 거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지금 4, 5분밖에 안 네. 남아서 지금 무지개님이 채권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가 채권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주식시장 영향까지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 2분 정도로 개인 투자자가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뭐 갑자기 사실은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예. 그래서 제 책이 한 10세 이상 팔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 책을 좀 권유해 드릴게요. 그 책 이름을 제목을 말씀하실 수가 없대요. 저희 방송상.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채권은 주식과 달리 먼저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가지고 서점에 가서 채권 관련 서적이 한 서너 권 있는데 비교 분석해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은 채권 전문 내용들을 좀 계속 팔로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아무튼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채권을 잘하면 저희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채권을 잘하면 좀 긴 호흡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거 싫은 분들은 채권으로 그렇게 공부해서 매크로적인 큰 관점에서 투자하면 주식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채 같은 경우는 예금하셨던 예금에 대한 예금에 대한이고 그 매크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제가 나빠졌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자산 예. 뭐죠? 직장이나 사업체,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인데 이 대다수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경제가 좋을 때만 좋잖아요. 그렇죠. 꺾이면 다 한 방향 무너져요. 근데 국채는 어떻게 된다고? 확정금리에다가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여러분이 선택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는 필수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EBC에 들어와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국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적으로 주식시장의 뷰로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쪽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 자료만 좀 보고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 자료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면은 지금 요 자료 있네요. 요 자료가 어떤 거냐면은 직관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 있을 자료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말이 거창하니까 간단히 예. 얘기 말씀드리면은 S&P 500의 어닝 일드라고 합니다. 어닝 일드 대비해서 미국의 3개월 국채 금리를 비교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3개월 국채 금리 대비해서 S&P 500의 어닝을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높다는 거는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훨 더 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게 역전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도 3개월 그냥 캐시가 더 기대 수익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메카를 조금만 더 이해하시면 여기 어닝 일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PER을 뒤집은 겁니다. PER 뒤집은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S&P 500이 PER이 20배라고 하면 역솔치하면 5%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PER이 10배면 10%잖아요. 그렇죠. 즉 밸류에이션 쌀수록 주식에서 기대할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고 밸류에이션 비쌀수록 낮아진다는 건데 정말 재밌는 건 보시면은 여기 꼭지에 제가 요 스프레드가 고점일 때가 언제냐면 2003년 3월, 2009년 9월, 2000년 3월 달이 가장 이 스프레드 플러스가 가장 컸잖아요. 예.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죠? 대세 상승 초입입니다. 아. 왜 초입이냐면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스프레드가 크냐면은 그 의미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쌌다는 얘기고요. 국채 금리가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프리미엄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그 시점 대비해서 어떠냐면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예.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반대편에 되는 대체 자산은 국채 금리는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디펜시브하게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렇게 낮았을 때가 언제냐면 보시면 2000년 8월 달과 2007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가 주식 거의 꼭지 근처였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권 가격이랑 주식의 방향이랑 원래는 사실은 따로 움직이는데 상반되게 움직이는데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그렇죠. 떨어져서 어느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요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마 대표님 생각으로는 주식은 이제 떨어지는 게 맞고 채권 금리는 이제 채권 가격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기대 수익을 좀 낮추시고 기대 수익. 방어적으로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기업에 투자해서 같이 거기서 기업에서 돈 벌어서 같이 나눠 먹자 이 수익률보다 지금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우시죠? 네. 너무 많은데. 저희가 채권은 계속해서 저희가 채권 뭐 국채 금리나 이런 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의 당첨자 치킨 쿠폰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자, 오늘의 당첨자는요.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기본충실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둥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치킨 한 마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에는 다음 주에는 조금 웃을 수 있는 뉴스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수익도 많이 빨간불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